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취소송상 원고적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송상 원고적격이라는 것은 취소송 외의 항고송으로서 무효등 확인소송 및 부작위 위협 항의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에 대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방식 그대로 테마 체계도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을 한 다음에 교재를 통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마 체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맨 위에 있는 제목을 보시게 되면은 취소송상 원고적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대로 행정소송의 종류는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랐을 때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그리고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항고소송 중에서 취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원고적격.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원고적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적격이라는 것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소송 당사자 중에서 원고로서 그 본안 심리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원고적격은 피고적격과 함께 당사자 적격을 구성하게 되고 원고적격은 행정소송의 소송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원고적격은 이와 같은 소송 요건 중 하나로서 대상적격 및 협의의 소익과 함께 소의 이익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취소송상 원고적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 밑에 있는 무효등 확인소송상 원고적격 및 부작위 위협 항의소송상 원고적격의 그 정의와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취소송상 원고적격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취소송상 원고적격이라는 것은 소송 당사자로서 구체적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해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무효등 확인소송상 원고적격이라는 것은 소송 당사자로서 구체적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해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게 됩니다. 취소송 쪽은요,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 무효등 확인소송은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둘 다 위법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상 원고적격이라는 것은 소송 당사자로서 행정청의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상 원고적격에 해당을 하겠네요. 취소송상 원고적격에 대한 근거 규정은 행정소송법 12조 1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35조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36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12조 1문도 35조도 그리고 36조도 모두 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 각각에 있어서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씩 서로 달리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행정소송법에서는 12조, 35조, 36조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이와 같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바로 변수 X로 처리가 됩니다. 결국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 따라서 학설과 판례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학설 판례로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합니다. 행정소송법 12조 1문에 있어서의 법률상 이익, 그 의미와 관련돼서는 학설이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이익설,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이렇게 네 가지의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각각 권리구제설부터 적법성 보장설까지 그 학설에 따라서 점점 그 X의 범위를, 법률상 이익의 인정 범위를 넓게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권리구제설에 따르게 되면은 처분상 제3자의 원고 적격은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게 됩니다. 법률상 보호이익설은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만이 바로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게 되고,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은 이것은 재판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쟁송법이 보호하는 이익 역시도 법률상 이익에 포함된다라고 보게 됩니다. 적법성 보장설에 따르게 되면은 이 법률상 이익을 모든 이익으로 보아서 취소송을 더 이상 형성소송이 아니라 확인소송의 의미로 보게 됩니다.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법률상 보호이익설의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 법률상 보호이익설에 따르게 되면 법률상 이익은 X는 바로 법률상 보호이익,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됩니다. 이때 법은 실체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말하게 되니까 지금의 법률상 이익은 바로 공권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광의의 공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권리구제설에 따르게 되면 역시 공권을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좁은 의미의 공권으로서 협의의 공권을 말하게 되는데 반해서 법률상 보호이익설 역시도 공권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조금 넓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광의의 공권이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이나 적법성 보장설에 따르게 되면은 공권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권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공권이 성립했을 때 법률상 이익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원고 적격이란 무엇인지를 보고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논의한 대로 따라와 보시게 되면 공권이 성립하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리고 원고 적격이 인정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어떨 때 공권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될 때가 됐겠네요. 그러면 공권의 성립 요건은 바로 강행법규엔 의무부가와 의무부간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공권이 성립된다,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라고 보게 되죠.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바로 행정청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고요. 공법관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법에서 행위규범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규범에 근거해서 행정청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속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1, 2, 3의 요건을 충족할 때 A라는 처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 1, 2, 3의 요건이 구비되면 행정청은 그와 같은 처분을 하거나 하지 말거나 해야 될 실체법적 공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요. 과거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량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에게 어떠한 의무도 없다라고 보았으나 지금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을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해야 될 의무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무부가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지만 비로소 공권이 성립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익보호성에 대한 문제는 특히 원처분의 제3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처분상 제3자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했을 때 그때 처분은 계쟁 처분이 아닙니다. 소의 대상이 되는 계쟁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행정행위, 원처분의 상대방이냐 아니면 원처분의 제3자냐, 이런 문제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아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거부 처분의 경우나 또는 부작위 역시도 그 처분성이 인정되는데요. 거부 처분의 상대방이나 부작위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직접 상대방 이론의 적용을 받아서 당연히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항고송의 사유형 중에서 네 번째 사유형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사유형에서는 거부 처분을 다투거나 부작위를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도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원처분의 제3자의 문제로 되기 때문에 역시 사익보호성과 관련된 거부처분의 상대방, 부작위 상대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 소송에 대한 문제로서 원고적격 논의를 하게 된다는 점, 이걸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 상대방 이론의 적용을 받아서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직접 상대방 이론이라는 것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의 경우에는 국가의 그와 같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자유권 침해를 막기 위한
헌법상 구체적 기본권으로서의 방어권이 당연히 인정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의 경우에는 국가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침해되는 그 이익이라는 것이 비록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상대방은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받던 이 법률상 보호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분 상대방이라고 할지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규에서 사익보호의 취지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 침해 문제가 아닐 때도 있어요.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직접 상대방 이론의 적용을 받게 되면 헌법상 구체적 기본권으로서의 방어권 침해를 인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익보호성에 대한 문제는 특히나 처분상 제3자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사익보호성에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된다는 거,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 밑에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여파행소송, 당사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런 식의 논의가 있는데 우선 취소소송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취소송 외의 항고소송이나 그 다음에 항고소송 외의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는 이렇게 따라오셔가지고 취소송의 원고적격 문제부터 우리 마무리를 지어 볼까요? 그러면 밑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방금 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공권이 성립되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리고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최근에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넓게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권을 확대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공권이 확대된다는 것은 공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의무부가성을 넓게 인정하거나 사익보호성을 넓게 인정하게 되면 공권도 넓게 인정될 수 있을 테니까 공권이 확대화될 수 있겠죠. 의무부가성 측면에 있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래의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던 시절과 지금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 시점을 비교해 주시면 되겠어요. 종래에는 재량행위의 경우에 있어서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라는 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청은 재량행위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의무부과도 받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이 의무부가성 요건이 성립이 안 되니까 공권이 성립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를 인정하게 됨에 따라서 의무부가성 요건이 충족되니까 사익보호성도 같이 충족이 된다면이에요. 이것도 인정이 된다면 공권이 성립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공권은 무슨 공권이게 돼 있어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는 공권이 인정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공권이 성립될 수 있고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 그 다음 사익보호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익보호성, 여기 보시게 되면 양적 범위 확대 및 질적 범위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위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보게 되면 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호규범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호규범의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죠. 법률상 보호이익설에 따르게 되면은 원고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그 이익이 법률상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어야만 합니다. 그때 보호규범이라는 것은 이처럼 당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을 우리가 보호규범이라고 하게 되고요. 보호규범 이론이라는 것은 보호규범의 범위에 비례해서 그 법률상 이익의 범위가 결정된다라는 이론, 즉 보호규범 이론에 따르게 되면은 보호규범의 범위를 넓게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률상 이익의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것이 바로 보호규범 이론이에요. 법률상 이익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법률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법률상 이익의 범위도 넓게 인정될 수 있고요. 공권이 넓게 인정되니까 원고적격이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규범을 얼마나 넓힐 수 있을까 이런 논의가 바로 여기 확대 논의로서 학설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점점 넓혀가는 건데요. 근거법규설은 당해 처분의 직접적 근거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만이 바로 그것이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이렇게 봐요. 즉 보호규범은 오직 그 처분의 근거 법규일 뿐이다. 근데 관계법규설은요. 이건 이제 대법원이 취하는 입장인데요. 이 보호규범을 그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을요. 근거법규뿐만 아니라 관계법규도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법규에서 당의 이익을 보호하는 즉 사익보호의 취지가 인정이 되면 그것도 법률상 보호이익이 될 수 있고요. 공권이라고 볼 수 있게 돼요. 이와 같은 관계법규 안에는 절차법규하고 그리고 관련법규하고 이렇게 2가지가 포함됩니다. 절차법규라는 것은 행정 절차에 관한 법규를 말하는 것인데 특히나 우리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많이 논의를 하게 돼요. 그 다음 관련법규라는 것은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의 근거법규를 말합니다. 관련 처분의 근거법규, 특히나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의제되는 인허가 처분의 근거법규가 주로 관련 법규로서 논의가 돼요. 여러분들한테 만약 사례로 출제가 되면 원자력법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이것은 원자력법이 많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헌법상 기본권 고려설 가장 넓게 보는 것인데요. 보호규범의 범위를 이렇게 가장 넓게 보게 되면 법률상 이익의 범위도 가장 넓어지겠죠.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게 되면은 보호규범이라는 것은 당해 처분의 직접적 근거법규뿐만 아니라 절차법규나 관련법규와 같은 관계법규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및 원리까지도 넓혀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 판례는 헌법 제15조에 경쟁의 자유를 근거로 하여 법률상 보호이익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던 거죠. 여기 이렇게 네모칸이 쳐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푸실 때, 행정법 문제를 푸실 때 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물론 어떤 경우에는 관계법규설을 취해도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권 고려설을 취해야지만 비로소 원고 적격을 인정시킬 수 있는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이것을 취하고 어떤 때는 이것을 취하고 이렇게 하시면 문제 푸실 때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국민의 권익 보호를 넓게 확대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헌법상 기본권 고려설의 입장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하나로 모아주시면 문제 푸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목적론적 해석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그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의 범위를 이렇게 넓게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막 넓혔어요. 관계법규, 헌법상 기본권까지 이렇게 막 넓혀놨는데 그 넓혀놓은 플러스 알파의 영역에서 사익보호의 취지를 우리가 도출하지 못한다면 괜히 넓힌 거예요. 넓혀봤자 결국 법률상 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는 그대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근거법규나 관계법규, 헌법상 기본권으로부터 사익보호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바로 목적론적 해석, 이건 이제 양적 범위를 확대시킨 거고 이건 이제 질적 범위를 확대시킨 것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보호만이 아니라 개별적,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라고 해서 판례도 명시적으로 사익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해석을 통해서 사익보호성을 인정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도 그와 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위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절차법규로서의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아니면 관련 법규로서의 원자력법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자력법의 경우에 있어서 원자력법이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국민의 건강, 환경상의 위해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지역 주민, 개개인의 사익을 보호하고 있는 취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절차복귀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게 되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평가서 작성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은 전부 다 지역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목적론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 사익보호성에 대한 논의, 보호규범의 범위 확대, 그리고 목적론적 해석, 이 문제를 가지고 밑에 있는 제3자 소송에 대한 논의로 연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위에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왔어요. 그쵸? 사익보호성 이 부분에서 왔고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문제가 나오는 건 여기에는 이 제3자 소송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 제3자 소송에서 처분상 제3자의 원고 적격을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금 여기 보호규범의 범위 확대, 목적론적 해석 이걸 지금 배운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적용시켜서 위에서 얘기했던 이 제3자 소송에서 처분상 제3자의 원고 적격을 어떻게 넓힐까?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제3자 소송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제3자 소송에 대한 문제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좀 키우고요. 제3자 소송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보게 돼요. 첫 번째는 경원자 소송, 경업자 소송, 경쟁자 소송, 인인소송.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겠어요?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는 이유는 그래요. 경원자 소송은 둘 다 신규업자예요. 한 명의 신규업자가 다른 신규업자에 대한 허가 처분을 다투는 게 바로 경원자 소송입니다. 경업자 소송은요, 기존업자와 신규업자의 구도인데 기존업자가 신규업자에 대한 위법한 허가 처분을 다투는 게 바로 경업자 소송이거든요. 경쟁자 소송은 같은 시장 내에 있는 경쟁업체들 간의 문제예요. 둘 다 이미 기존 업자였는데 일방에 대해서 만약에 행정청이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그 보조금 지급 행위가 위법하다 하면서 다투는 거, 이런 게 바로 경쟁자 소송이에요. 둘 다 신규업자에서 한 명의 기존업자를 포함을 시키고요. 둘 다 기존업자로 이렇게 바꾸게 돼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위에 있는 것들은 경경경이에요. 경경경인데 원업쟁 이렇게 들어가다가 인민소송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겠죠? 직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출제된 문제가 여긴지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논의를 할까, 이 논의를 할까, 이 논의를 할까, 이 논의를 할까, 여러분들이 그 논의의 주소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인민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근 주민이 등장해요. 그리고 환경상 이익 침해를 하는 공해 배출 업체가 하나가 등장을 할 겁니다. 이러면 이거 인민소송 문제구나, 이거는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겠네요. 경원자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경원자 소송은 둘 다 신규업자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특정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는 한 개의 도시가스 사업자만이 선정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갑과 을이 모두 다 관할행정청한테 도시가스 사업 허가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관할행정청이 을한테 도시가스 사업 허가를 해줬어요. 근데 을한테 도시가스 사업 허가 처분을 해준 게 위법했던 거죠. 갑은 위법한 처분을 왜 하니? 나한테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을에 대한 도시가스 사업 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갑과 을은 둘 다 신규업자에 해당을 할 텐데요. 둘 다 신청인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갑과 을에 있어서 과연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런 관계가 맞나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배타적인 상호관계가 맞나요? 맞죠. 한 개의 사업자만이 선정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 허가 처분을 해주면 을한테는 거부 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을에 대해서 허가 처분을 해주게 되면 갑에 대해서는요, 거부 처분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양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예요.
이런 경원자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경원자 관계가 동그라미면 원고 적격이 인정되고요. 경원자 관계가 X일 때는 원고 적격이 인정이 안 된답니다. 판례에 따르게 되면 경원자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처분상 제3자의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했다는 거죠. 방금 전에 을한테 도시가스 사업 허가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경원자는 누구? 네, 도시가스 사업 허가를 받은 바로 을이 되는 거겠죠? 을에 대한 허가 처분에 도시가스 사업 허가 처분에 취소를 갈 법률상 이익이 누구한테? 예, 처분상 제3자인 갑에게 원고 적격이 인정돼요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경원자 관계 문제가 나오면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아요? 이게 경원자 관계라는 것만 언급해 주시면 끝나요. 물론 경원자 관계가 되는 과정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바로 법규상 경원자 관계고 하나는 논리상 경원자 관계예요. 예, 법규에서 하나의 사업자만 성립될 수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법의 근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둘이 경원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법규에서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관할행정청이 정책적으로 난 여기서 사업자 한 명만 선정할 거야. 이렇게 만약 고시를 했다라고 하면 그땐 논리상 경원자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외형상 처분상 제3자라고 할지라도 지금 도시가스 사업허가 처분의 상대방은 누구? 을. 3자는 누구? 갑. 예, 갑은 외형상 제3자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경원자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그 처분의 실질적 상대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왜? 예, 위로 올라가 보세요. 이거예요. 그쵸? 예, 요거, 그쵸? 처분의 상대방이면 당연히 원고 적격이 인정되잖아요. 그런데 경원자 관계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예, 처분의 상대방으로 볼 수 있다고 했죠? 예, 처분의 실질적 의미 상대방. 그래서 원고 적격이 경원자 관계인만 보여주면 끝난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경업자 수응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 경업자 수응은 기존 업자하고 신규 업자에 대한 문제예요. 예,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여기 이 우리 도해식 체계도를 가지고 예, 충분히 해결을 볼 수 있으니까 잠시 제가 보고 싶어도 참으시고 판서는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예, 기존 업자에 대한 허가 처분. 이게 특허냐 허가냐 이게 문제가 돼요.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면 이런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예, 신림동에는 제과점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존 업자 갑이에요. 신림동에 요즘에 여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밥을 안 먹고 빵을 먹어요. 예, 남학생들은 밥을 안 먹고 술을 먹는데 참 특이하죠. 그래서 빵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제과업자 갑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예, 수익을 올렸던 거죠. 제과점을 하고 싶으시죠?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과점은 나중에 부업으로 하시고. 근데 을이라는 신규 업자가 들어온 거예요. 관악구청장이 을한테 너도 여기서 제과점 해라 라고 허가를 해줬어요. 근데 제과점을 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을 전혀 갖추지 못했던 을이었답니다. 갑이 보기에 말도 안 돼. 저게 왜 제과점이야? 라고 하면서 을네 집에 가서 곰보빵을 사 먹으러 갔다가 이런 맛도 없는 곰보빵을 팔다니 그런데 허가 처분도 위법했네 하면서 갑이 을에 대한 제과점업 영업허가 취소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과연 갑은요, 그 을에 대한 허가 처분이 위법한지는 본안 재판 문제니까 잠깐 유보. 갑이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냐면 이거거든요. 특허가 아니라 허가랍니다. 예, 제과점업 영업허가. 갑도 처음에 제과점업 영업허가를 받았으니까 와서 제과점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갑이 받았던 그 제과점업 영업허가는 강학상 허가예요. 강학상 허가다 보니까 원래 신림동에 을도 들어와도 되고 병도 들어와도 되고 정도 와서 원래 제과점업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우연히도 지금까지 아무도 안 들어와서 지금까지 갑이 이런 독점적 이익을 향유해 왔던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받아왔던 이익이어서 단지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아요. 이것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공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특허. 아까 위에서 우리가 도시가스 사업허가 얘기를 했나요? 맞아요.
도시가스 사업허가 뭐 이런 것들은요, 뭐에 해당해요? 그 성질이 항상 특허예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허가는 그것이 항상 특허의 성질을 갖는답니다. 그런데 갑이 원래 기존업자 도시가스 사업허가를 받았던 도시가스 사업자예요. 근데 을이 도시가스 사업허가를 받고 그 지역에 와서 도시가스를 막 공급해요. 근데 을한테 했던 그 도시가스 사업허가가 위법했답니다. 이때 똑같은 상황에서 갑이 을에 대한 도시가스 사업허가 처분은 위법하잖아요 라면서 취소를 제기하면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인정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가스 사업허가는 특허거든요. 특허라는 것은 그 정의상 그 상대방에게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게 바로 특허예요. 그러니까 갑이 지금까지 그 지역에서 혼자서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맞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침해됐으니까 위법한 을에 대한 도시가스 사업허가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죠. 문제는 보통 요 길로 나오겠죠. 허가로. 그러면 제과점업 영업허가는 가합상 허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려왔던 독점적 이익은 권리가 아니었고 단지 사실상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았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이겠지만 이렇게 끝나면 싱거워요. 그래서 소금을 좀 뿌려볼까요? 밑에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게 문제에 많이 등장해요. 갑자기 거리 제한 규정, 업소 개수 제한 규정. 반경 200m 안에는 하나의 사업자만, 뭐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제과점업자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만약 있으면요. 이때는 기존에 누려왔던 독점적 이익이 반사적 이익이었다가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인정될 수가 있어요.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보게 되면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겠죠? 왜 그래요? 우리 위에서 기억나시죠? 경원자 관계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지역에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한 명이에요. 사업자 한 명만 선정할 수 있다. 뭐랑 비슷해요? 밑에를 보세요. 이 지역에는 거리 제한 규정, 사업자는 한 명이에요. 업소 개수 제한 규정, 상황이 똑같죠?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기존 업자와 신규 업자의 경업자 소송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거리 제한 규정, 업소 개수 제한 규정이 있으면 이제 이건 실질적 의미의 경원자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경원자 관계니까 당연히 원고 적격 인정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경원자 소송과 경업자 소송은요. 이 거리 제한 규정, 업소 개수 제한 규정이라는 경계를 중간에 두고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경쟁자 소송을 보도록 합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경쟁업체와 을이라는 경쟁업체가 있어요. 둘이 동종업계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이 을이라는 경쟁업체한테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보조금 지급 결정 처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의 시장 규모가 200억이에요. 200억인데 둘의 갑과 을은 그 경쟁 능력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갑의 매출도 100억, 을의 매출도 100억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행정청이 환경부 장관이 을한테 100억을 지원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그 시장 규모를 혼자 장악할 수 있게 되죠. 갑은 어떻게 돼요? 100억이 부족해요. 불리한 경쟁 상태에 놓이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 갑의 경쟁업자 갑의 불리한 경쟁 상태에 놓인 거, 이게 과연 법률상 보호이익이 침해된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지나지 않을까요? 당장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 불리해졌으면 단순한 경영상 이익의 침해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는 반사적 이익 침해로 봐서 원고 적격을 인정시킬 수 없어요. 갑이 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처분이 조금 위협하다고 할지라도 갑은 그걸 다툴 수가 없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간접적 자금 지원 방법이고 하나는 직접적 자금 지원 방법이에요. 봉투를 들고 가서 돈을 줘버리면 그건 직접적 자금 지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세금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시켜준다면 그것은 간접적 자금 지원이에요. 간접적 자금 지원 때문에 발생하는 불리한 경쟁 상태는 무조건 원고 적격 없어요. 직접적으로 우선 자금을 지원해줘야 돼요. 그리고
방금 전처럼 시장 규모가 200억인데 이제 을이 200억의 매출을 올려야 돼요. 갑이 시장에서 퇴출될 정도로 심각한 중대한 경영상 위험이 발생해야 되고 이것이 구체적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이때는 아까 헌법재판소 판례처럼 이렇게 돼요. 헌법 제15조의 경쟁의 자유 침해가 너무너무 심각해졌어. 이것은 거의 법률상 보호이익이 침해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원고 적격을 인정시킬 수도 있답니다. 이것도 문제가 많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인민소송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3자 소송인데요. 인민소송. 여기는 원고가 누가 될까요? 위에서는 신규업자 갑이었어요. 여기서는 기존업자 갑이었어요. 여기서는요, 이쪽에 보조금 못 받은 갑이었어요. 여기서 인근 주민 얘가 바로 원고가 되는 거예요. 이 공해 배출업체가 공해를 막 배출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인근 주민이 이 공해 배출업체한테 만약에 관할행정청이 공해를 배출할 수 있도록 허가는 안 해줬겠죠? 네,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장 가동 허가 처분을 해줬다. 네, 공장 가동해도 돼 라고 허가 처분해줬는데 인근 주민이 공장 가동 허가 처분이 위법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취소를 제기한다면 받아줘야 될까요? 물론 위법한지는 본안 가서 봐야겠고요. 첫 번째,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절차 법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관련 법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있답니다. 기억나시죠? 위에서 근거 법규에서 관계 법규로 관계 법규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넓힐 때 그때 관계 법규가 바로 절차 법규, 관련 법규 이거였었어요. 그러면 이 절차 법규는 항상 뭐 가지고 논의해요? 환경영향평가법 갖고 문제가 출제돼요. 환경영향평가법 안에는 사익보호 취지가 있어요, 없어요? 동그라미네요. 네. 어떻게 있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게 되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드려야 되고 평가서 작성을 한 다음에 관계기관과 협의도 해야 되고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목적론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법안에는 사익보호 취지가 있구나. 그럼 이걸 근거로 해서 사익보호성을 인정시키고 그리고 공권을 성립시키고 원고 적격을 인정시킬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물적 범위와 인적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물적 범위, 인적 범위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여기 인적 범위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끔 문제 보시게 되면 이 물적 범위를 언급할 때가 있어요. 2010년도 행정고시 문제에서는 이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전제를 하고 논의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줬었어요. 바로 그게 물적 범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문제가 사례집에 많이 포함되고 논의되는 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별표 1이 있는데요. 그 별표 1에 제14호 과목에 보시게 되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골프장 건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체육시설의 설치 공사 중에 사업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대상 사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을 건설을 한다면 그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니까 환경영향평가법이 적용될 수 있겠죠. 하지만 10만 제곱미터짜리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니니까 환경영향평가법이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니까 이 안에 사익보호의 취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물적 범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가, 즉 환경영향평가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부터 먼저 보셔야겠죠. 만약 적용이 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인적 범위로 넘어와요. 넘어와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환경영향평가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사익보호의 취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갑이 그 환경영향평가법 안에 있는 사익보호의 취지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맞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여기서의 논의가 바로 거주지역이에요. 너 갑 어디 사니? 어디 살아? 그랬더니 왜?
그건 말이야. 너한테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지 좀 보려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사니? 그러면 너는 인근 주민 갑 너 원고 적격 인정돼. 왜? 이 환경영향평가법이 사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취지는 이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까지 한정된 취지거든. 너는 그 안에 사니까 환경영향평가법이 보호해주는 그 사익의 사인이 너야. 원고 적격을 인정시켜줘요. 근데 밖에 거주하잖아요? 너까지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에서 공장을 건설해요. 제주도에서 공장을 건설하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주민 갑이 이러는 거예요. 그 공장 건설하는 허가 처분 그거 위법한 것 같아요. 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야, 제주도에서 공장 건설하면서 날리는 분진이 서울까지 날아가서 네 코로 들어갔니?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이 안 되는데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런 기준이 또 있어요. 거주지역은 밖에 거주해요. 그쵸? 밖에 거주해요. 대상지역 안에 뭘 하고 있을까? 나 그 안에서 농사 지어요. 나 그 안에 건물 갖고 있거든요. 나 거기 땅 있어요, 땅. 이런 얘기를 하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나 그 안에 농사 지어요. 그러면 밖에 거주하고 있긴 한데 대상지역 안에서 농작물 경작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대상지역 내에서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자가 맞습니다. 인정을 해줘요. 왜요? 여기서 농작물을 경작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괴산 고추가 유명해요. 저희 동네에요. 고추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할머니한테는 고추는 자식과도 같아요. 그 안에서 분진이 날려서 고추가 죽으면 우리 할머니가 많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할머니예요. 그래서 인근 주민의 원고 적격을 인정해요. 그 여기서 대상지역 내에 나 건물 있어. 건물 아무리 비싼 거여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분진이 날려서 공장 건설하다 분진이 날려서 건물 더러워졌니? 물청소해. 일시적으로 환경상 이익 향유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인정이 안 되죠. 여기 제가 지금 이 포인터 잡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 그어 놓으세요. 화살표가 없어졌네요. 누가 없앴을까요? 그런데 이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새만금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런 말을 해줘. 그와 같은 취소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처분이 있기 전과 있은 후를 비교해 봤을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 침해나 그 침해 우려가 있음을 만약에 원고 갑이 입증을 하면은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을 인정을 해줄 수도 있겠죠. 왜요? 물리적으로는 밖에 거주하지만 이걸 입증을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거나 매한가지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3자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꺼내봤어요. 그러면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위에 있었던 다른 내용들을 조금 확인해보고 판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취소상 원고 적격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예요. 별거 없나요? 그래도 책을 보면 길어요. 이게 바로 도의직 이 행정법 체계도의 위력이랍니다.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 적격 얘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무효등 확인소송 테마. 무효등 확인소송 테마 가서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거기 가서 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원고 적격도 똑같아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테마 거기 가서 우리가 또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무효등 확인 소송과 부작위 판소송 좀 보면 12조, 35조, 36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2조, 35조, 36조를 직접 근거 규정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12조 1문에 따르게 되면 취소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까지 했어요. 그런데 35조에 보시게 되면 요거죠. 35조. 35조에 보시게 되면 무효등 확인 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나 또는 존재 여부에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뭐라고요?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확인을 구할, 확인을 구할, 확인을 구할 이것 때문에 35조에서 법률상 이익의 범위 내에 요거요. 확인의 이익이 포함된다라고 봐야 될까? 아니라고 봐야 될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학설 대립이 생겨요. 뭐 때문이에요? 확인을 구할. 36조에 있는 부작위 위법행위성의 원고 적격 36조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부작위 위법행위성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이 표현 때문에 그냥 신청만 하면 된 거야? 신청권이 필요한 거야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확인을 구할. 그래서 학설 대립이 이렇게 있어요. 무유등광인송의 학설 대립은 법률상 보호익설, 야 12조 1문의 법률상 이익이랑 35조인 같은 거야. 위에도 법률상 보호이고 여기도 법률상 보호이익이야. 이렇게 보는 게 법률상 보호익설이에요. 이게 현재 판례 입장입니다. 요거에 따르게 되면 여기 요 X는 뭐가 돼요? 법률상 보호이익이 돼요. 아 똑같아 이렇게 가요. 그러면 아까 봤던 우리 취소 논의랑 똑같이 그냥 가시면 돼요.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35조 12조 무유등광인송 취소 원고적격 논의가 똑같아지겠네요. 맞습니다. 좀 편해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설 판례가 요거를 취했었어요. 즉시 확정 이익설. 즉시 확정 이익설에 따르게 되면 법률상 보호이익뿐만 아니라 확인의 이익도 있어야 돼. 이렇게 봤었답니다. 지금은 확인의 이익이 필요 없다라고 봐요. 요거는 우선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이렇게 화살표 때려오시면은 확인의 이익이라는 것은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 판결을 통한 권리존부의 확정 필요성, 보충성 원칙, 이거를 바로 확인의 이익이라고 해요. 확인의 이익의 세 가지 내용이에요. 이런 거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뭔데요? 무유등광인송은 무효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철거 명령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어떠한 철거 의무도 부과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소송 제기하는 건데? 네 권리 침해된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도 지금 현존하는 법적지의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거 명령이 분명히 무효인데 행정청이 막 행정 대집행하려고 그래요. 나 불안해요. 이런 게 확인의 이익이. 이건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어야지 소송을 받아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왜 이게 필요 없다고 볼까요? 여기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보충성 원칙. 확인의 이익의 핵심은 바로 보충성 원칙. 이제 더 이상 보충성 원칙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요건 좀 이따 판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이 법률상 보호익설은 뭐라고 보는 거냐면 무효등 확인 소송도 취소과 마찬가지로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라는 것을 준용을 하니까 무효등 확인 소송이랑 취소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아? 그냥 이거랑 비슷하게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너 이거 확인의 이익 이거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이거 끌어들인 거 아니야? 야, 행정소송이랑 민사소송이랑은 목적 취지가 달라. 그래서 법률상 보호익으로 보려고 해요. 무효등항인송은 취소송이랑 비슷하고 민사소송이랑 다른 거니까 그냥 취소송과 똑같이 법률상 보호익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즉시 확정 이익설의 경우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취소고 이거는 무효등항인송은 뭐예요? 확인소송 아니겠느니? 그 다음 취소송은 효력이 있는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 공정력을 배제하고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지만 효력을 제거하는 거지만 이거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무효인 거 확인만 하는 거잖아. 이런 차원에서 취소송과 무효등항인송을 이제 구별을 지으려고 하는 게 즉시 확정 이익설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작위 여파연송으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여기다가 뭐라고 써놓으셨나요? 처분의 신청을 한 자. 그 처분의 신청을 한 자, 이때 이 처분의 신청을 한 자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 의미를 신청권 불효설은 뭐라고 보냐면 현실적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면 충분하다. 근데 그에 비해서 신청권 필요설은 뭐라고 하냐면 신청권을 바탕으로 처분을 신청을 한 자여야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는 뭐라고 한다고요? 현실적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면 좋게요. 얘는 뭐라고 한다고요? 신청권을 바탕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여야 합니다. 라고 해서 신청권 여부가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판례는 신청권 필요설의 입장 취하죠? 여기 이렇게 네모칸 쳐 있어요.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당사자가 처분의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청권이 없으면 원고 적격이 없어 부작위 여파 행송은 부적법하다 각하의 대상이다라고 판례가 판시를 했어요. 이 입장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부작위 위법 확인송이란 것은 신청권을 가진 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에요. 그리고 신청권도 없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막 제기할 수 있게 해버리게 되면요, 그때는 남소가 발생하게 돼요.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신청권이 없으면 공권이 성립될 수 없어요. 신청권은 공권의 실현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청권이 없으면 법률상 이익 침해도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얘가 신청권이 필요하다, 불효하다라고 해서 뭐라고 보는 거예요? 법률상 보호이익 플러스 신청권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신청권이 없으면 이 법률상 보호이익이 성립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청권은 필요하다고 보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거부처분 취소송, 즉 어디서 우리 봤었나요?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테마에서 봤었죠? 거기서 배우신 신청권, 그거랑 똑같은 신청권이랍니다. 일반적, 추상적, 응답 신청권, 이걸 말해요. 법규 명문, 법규 해석, 조리상 단계적으로 판단해서 신청권 존부를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소송의 원고 적격은 당사자소송의 종류는 확인소송, 일반적 이행소송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우리 판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객관적 소송으로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45조.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얘가 원고예요. 법에 정해져 있을 때만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답니다. 우리 지금까지 취소송상 원고 적격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판서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